반갑습니다. 어른들이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심리학 공부방 시간 인간 본성의 법칙 제14번째 편 동조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조의 법칙은 어떤 그 집단, 무리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특유의 어떤 그 화학적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힘, 그런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 집단, 그렇다면 지금 다음 달이면 우리는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요. 아마도 정치가 가장 이 무리, 그죠? 인간 동조의 법칙을 가장 잘 이용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은 인간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무리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동물이라면은 당연히 이 동조, 그 다음에 그 집단 안에서의 어떤 화학적 작용, 그 다음에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비논리적이면서도 강력한 힘,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누구를 뽑자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침 동조의 법칙, 그러니까 한 개인이 충분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일 수 있는데 왜 집단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과잉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무모해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우리 이해되실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혼자 이렇게 뭐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이러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가서는 뭐 철학이 들어가서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 평소에는 너무 조용조용한 우리 엄마가 뭐 누구 정치인 그 모임을 가면은 막 난리가 나죠? 네, 과연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하는 사람은 인정을 하고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를 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금 더 뒤로 좀 물러서자. 뭐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동조합니다. 네, 누구를 좋아하는 거 좋죠.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끌려 들어가서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그 집단의 힘.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안톤 체호프가 이야기했죠. 우정, 사랑, 정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뭉치게 하는 것보다 누구 하나를 미워하는 것이 더욱 사람들을 뭉치게 한다. 자, 우리는 이 뭉치려고 하는 그때는 공동의 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상이든 현실이든 적을 만들어 놓고 내부적으로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책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인간은 원래가 혼자 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는 인간은 항상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네, 소속되려고 그러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혼자서 있으면은 안 되면은 뭐 그 SNS라도 연결해서 그거라도 위로를 받아야지 우리가 안정이 되지, 그냥 정말로 무인도에 혼자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인간은 두렵거나 불안해서 못 견딜 겁니다. 자, 그러면 집단에 소속된 인간들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남들의 말, 행동을 따라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직장 같은 데 들어갔을 때는 첫 번째는 옷차림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들을 따라하게 되죠. 세 번째는 행동을 따라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생각마저도 같아지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조직이 믿는 것들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이성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집단이 믿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그 무의식적으로 그 집단에 동화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집단에 소속되어 가고 있는 것도 맞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치나 종교 아니면 어떤 큰 기업체, 단체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으로 연결되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무의식은 어떤 네트워킹도 강하게 되고 무의식은 감정의 공유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의 전염이 생기죠. 이 집단 안에서는요. 그래서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평소에 얌전하던 사람들이 집단이나 단체 안에서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보이게 되죠. 감투가 쓰이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투쟁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잔인하게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러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의 씨앗이 그런 게 있겠냐. 성격학적으로는 성격 심리학적으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집단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마치 공통의 하나의 그 동물처럼 행동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 한 마리는 온순해요. 근데 이 개가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 무리의 개들과 어울리면서 생활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내가 알고 있던 이 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개는 그 녀석은 이제 늑대가 된 겁니다. 근데 늑대의 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한 녀석처럼 움직여요. 너무나도 정교하게 집단 행동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위험을 더 잘 느끼게 되고요. 비이성적 행동을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그래요. 이 집단이라는 거는 아주 작게 보면 또래 집단, 친구들도 돼요. 그래서 뭐 사춘기 친구들이 혼자서는 그냥 조금 껄렁껄렁 하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불량 서클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폭력의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는 거죠. 탈선의 강도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몇몇 그냥 그 의식이 있는 몇 분들이 그냥 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약에 정치 단체가 됐다라고 하면 대단히 파쇼적이거나 아니면은 대단히 선동가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좀 조심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집단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자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 표면적으로는 녹아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표면적으로는 제발 그 안에 녹아들어라. 그러나 독립성과 이성은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는 상담을 할 때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월급 받고 다니는 직장에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전화를 해요. 네. 불편해요.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들과 한 유기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네. 대신에 그러고 난 다음에 퇴근할 때 아니면 혼자 커피 한 잔 마실 때 약간 좀 다리를 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래서 독립성과 이성을 그때 유지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뭐 나 자신의 어떤 본래적인 성격과 안 맞아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움직이는 동물이라면은, 최소한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면 다 그렇게 합니다. 원래 나다움, 나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 안에서 공동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선택했다면, 나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혼자서 자유롭게 뭐 마음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뭐 좋은 직장, 좋은 뭐 공무원 조직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나다운 삶을 살고 싶어요. 나하고는 맞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못난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작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요.
그러면서 이 예를 든 게 이젠 중학교에 있는 가오재화라는 학생의 얘기를 전합니다. 네, 그냥 문학 청년이었던, 문학 청소년이었던 친구들이 점점 광기에 휩싸여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문화대혁명을 기획했던 마오쩌둥이 원했던 것이 그런 이 혼돈의 카오스였냐? 그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네, 마오쩌둥은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러니까 구질서를 완전히 좀 없애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정말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어떤 정말 이상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권위를 뒤바꾸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위자잖아요. 근데 그리고 학생들은 이 본의 아니게 이제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의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좀 뒤집자. 그러면 어떤 새로운 세계,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뒤집혔죠. 네, 뒤집히고 나니까 여기 안에서도 또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세력끼리 싸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계급이 만들어지고요. 뭐 이런 식의 인간이라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공자님 말씀에 셋이 모이면, 셋이 길을 떠나면 분명히 한 명은 스승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모이면 서열이 만들어지고요. 모이면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는 걸 불안해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집단이 주는 영향력을 인식해라. 이것을 사회의 힘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대요. 사회의 힘. 네. 자, 일단 사회의 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정 공유, 무의식적인 어떤 감정 공유가 흥분과 분노, 연대감을 만든다. 그래서 강렬한 에너지를 만든다. 우리 이런 강렬한 에너지,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종교적인 행사에서 많이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화활동에서 콘서트, 그죠? 뭐 클래식 콘서트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이 아이돌 콘서트라든지, 그죠? 뭐 아니면 조금 락 콘서트 뭐 이런 거면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세 현장 이런 데 가보면 아마 이런 감정의 공유, 흥분과 분노를 같이 느끼고 그 다음에 연대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어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강렬한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서로 받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공유되는 어떤 느낌을 통해서 집단을 하나로 묶고 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강렬한 유대감, 이것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원래 소속되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끼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사회의 힘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사회의 힘은 우리의 내부와 외부,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안에서도 존재를 한다. 그리고 집단의 크기와 조합에 따라서 사회의 힘은 달라진다. 뭐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사회의 힘에 끌린다. 특히 숫자.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군중일수록 더 많이 끌리게 되고, 우리는 의도적이지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 그 군중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고등 동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라면 결국에는 이 무리를 만들어내고 그 무리 안에서 어쨌든 간에 다른 구성원들의 관심, 그 다음에 어떤 소통, 아니면 그 안에서의 서열관계, 이런 것들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계속 거기 안에서 갈등과 조화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노력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아있는 동물이라면. 자, 그 다음에 이 사회의 힘은,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번째는 리더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사회의 힘은 달라진다. 강약이 달라진다. 아니면 모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카리스마가 뭘까요? 카리스마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질적 결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느낄 때는요, 그냥 우와,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할 것 같고 돈이 많은 것 같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의외로 좀 잔인한 면이 있는 듯한 느낌.
아니면 아주 작은데 연설에서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뛰어난 연설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아돌프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불우한 환경인데 아주 최고의 어떤 지성인이 된, 이러면 그 사람은 뭐 힘이 있든 돈이 있든 그런 건 상관없이 그 특유의 카리스마를 갖게 됩니다.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만들어내는 조직은 사실은 사회의 힘이 대단하죠. 자, 지금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이 카리스마적 힘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안철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뻔하지 않은, 그죠? 카리스마 뭐라고 그랬어요? 이질적인 결합이에요. 그 이질적인 결합은 선과 악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니, 그러니 당연히 이재명 씨가 가장 카리스마적 인물이 맞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좀 뻔해 보이잖아요. 그죠? 단선적인 느낌 들잖아요. 그냥 강볼 검사, 술 좋아하는 사람, 좀 남자답네. 작은 건 신경 안 써. 네. 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냥 단선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똑똑하다. 깨끗하겠다. 근데 아까는 고집불통이겠네? 근데 이재명 씨는 아직도 정치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것이 카리스마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만들어낸 조직은 생각보다 이 힘이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일단은 녹아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녹아들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에 새로 들어갔어요. 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직장에 새로 들어갔는데 일부러 왕따 당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새 학기가 됐는데 친구들하고 일부러 왕따 당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이는 걸 먼저 따라한다. 비슷한 옷차림, 비슷한 헤어스타일. 두 번째는요, 비슷한 언어 사용. 세 번째는요, 감정의 공유. 네 번째는요, 생각의 동질성.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는 어떤 감정의 공유. 그죠? 여기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개인들은 집단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연기하려는 욕구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네, 왜냐면 집단의 소속감을 강조하는 그런 과잉된 역할 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과잉 충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꾸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더 오바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데, 사회생활을 한다는 건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 조직생활하는 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 되면 인격이 되죠. 근데 이것은 침팬지도 하는 겁니다. 침팬지도 리더 침팬지한테 잘 보이려고 알람 광고 끼고 막 딸랑딸랑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네, 동물왕국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시적인 나다움, 아무 노력이나 아무 가공하지 않은 나다움을 세상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부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나 뭐 애도 낳고 뭐 우리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뭐 이제는 뭐 나다운 아름다움을 인정해. 그러지 않습니다. 네, 화장하시고요. 예쁘게. 그리고요. 남편들도 멋있게. 네. 기왕이면 항상 좀 정돈된 자세. 네, 이런 걸 하셔야 사랑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나다운 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연기하는 욕구, 이거는 당연하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너무 약간 좀 한심하다 뭐 이렇게 느끼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걸 못하는 게 오히려 한심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요, 감정의 전염.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우리가 감정의 전염은 사실은 생존을 위해서 너무 중요하죠. 아이가 엄마의 감정을 예민하고 정확히 파악 못하면 사실은 어쩌면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오히려 예전이면 더 그랬죠. 그죠? 선사시대, 뭐 원시시대 이랬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진화적으로 감정을 파악하는
그런 것을 트레이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타인과의 감정 교류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정적 전염을 해서 또 그거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타인과의 감정적 전염이 잘 안 되는 것이 더 문제죠. 이 감정적 전염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좀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로 독특하더라고요. 네, 정말 웃을 일인데요. 못 웃어요. 한참 있다가 다른 거에 웃어요. 그리고 창피해야 될 일인데요. 안 창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창피한 감정이 잘 없고요. 화는 좀 내요. 네, 왜냐면 그 창피한 거는 부끄러움이고 이 수호지심이라 해서 그냥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이거 잘 못 느껴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했다고 느꼈을 때 그 억울함이나 화는 있어요.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전염은 당연해요. 조직생활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평화로운데 나는 오늘 일상에 나오면 너무 평화라고. 근데 갑자기 올림픽 보는데 중국 애들이 막 우리 애들 막 넘어뜨리고 막 이래. 그러면은 갑자기 막 끌어오르죠. 당연합니다. 예, 그것이 인간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감정적 전염에서 좋은 감정보다는 확실히 인간은 나쁜 감정이 더 이 전염성이 더 강해요. 그래서 불안, 공포, 욕망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걸 피하는 게 맞죠. 어떤 뭐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같이 한 팀으로 원 팀으로 막 흥분하고 막 치킨 시켜 먹고 뭐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이 집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과잉 확신입니다. 네. 자, 집단에서 소외나 배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열이나 어떤 그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욱 강한 집단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어떤 뭐 모임 같은데, 교회 같은데 가서, 심지어 뭐 성당, 교회, 절에 가서도 조금 더 뽐내고 싶어가지고 거기 안에서도 경쟁을 합니다. 착한 사람 되고 죄를 고하려고 왔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과잉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나만 그러면 되는데 옆에 사람들도 다 동조해요, 다 같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그 바이러스처럼 나쁜 에너지들만 쫙 펴져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떤 그 맹목적이고 무모한 행동들이나 결정들을 하게 되는 이제 집단의 어떤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때 촛불을 왜 들고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촛불을 들고 나갔고요. 그리고 그분을 왜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집단의 광기에 의해서 그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그리고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무얼 잘하고 무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역사가 평가를 할 텐데 또 어느 쪽에서는 뭐 대깨문, 그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인, 또 어느 쪽에서는 빨갱이, 뭐 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뭐 짱깨한테 중국한테 나라 팔아먹는 대통령,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사실은 무엇이라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전에 실수를 해봤거든요. 물론 저는 촛불 들고 안 나갔습니다. 전 중도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한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만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탄핵될 이유가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심하게 비난은 안 합니다. 왜? 또 내가 어떤 프레임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집단은 프레임을 만들죠.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가상의 적을 만들고 내부 안에 그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율성, 어떤 이성, 어떤 합리성은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네, 이 선거일이 며칠 안 남았기, 투표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집단이 빠지기 쉬운 패턴, 그래서 집단 문화, 집단의 규칙과 코드,
다음에 집단 궁중의 암투, 그 다음에 집단의 적, 그 다음에 집단 내 파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작가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현실 집단을 만들 것인가, 현실적인 집단, 좀 발전적인 집단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공동의 목적 의식을 주입해라. 두 번째는 훌륭한 보좌진을 꾸려라. 세 번째는 정보와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흐르게 하라. 네 번째는 집단 내에서 생산적 감정을 전염시켜라. 다섯 번째는 실전 테스트를 거친 집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 정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예, 지금 어떤 자기가 속한, 그리고 자기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면은 이런 그 마지막, 작가의 마지막, 로버트 그린의 마지막 조언을 조금 귀담아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꼭 공통의 목적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 실행되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정말 이 보좌진들, 그러니까 어떤 섹션별로 최고의 인재들이 붙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가 정말 자유롭게 정보와 아이디어가 공유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산적 감정, 그러니까 정말 소모적 논쟁이 아닌 생산적 감정들이 생겨야 그 조직이, 그 집단이 활력이 생기고 발전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실전 테스트를 거친, 정말로 그냥 어떤 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발전하는 조직들 있잖아요. 근데 실패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조직들, 잠깐 성공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사라지는 조직들 너무 많아요. 네, 그런 조직이 아니라 계속 테스트하면서 계속 강해지는 이제 그런 집단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침 선거가 딱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 네, 인간 본성의 법칙, 어떤 집단의 동조의식,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거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는 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데요. 네, 뭐 나중에 제가 사회심리학 책을 한 권 선정해서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